전투의 소음이 멈췄다. 그러나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그것은 수개월간 쌓인 분노와 공포, 죽음의 흔적 위에 드리운 불안한 휴전이다. 2025년 10월 가자지구에서의 교전 중단은 한 장면의 끝이지만 다음 장면을 위해 더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할 역사적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번 합의는 인질과 수감자 교환, 인도적 지원 통로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첫 단계였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총성과 폭발의 일시적 정지이지만 이면에는 무기와 탄약의 흐름, 지역 동맹의 재정렬, 그리고 방산 공급망의 지각 변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휴전이 발효되자 바로 드러난 현실은 국가들이 가진 군수 역량의 차이다. 전장이 조용해진 틈을 타 각국은 자신들의 전력 재정비와 보급선 확보에 나섰다. 특히 탄약과 포탄의 가치는 다시금 전장의 화폐가 되었고 생산 능력은 곧 전략적 영향력으로 직결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서방의 탄약 비축은 중동 사태까지 겹치며 더욱 좁게 조여졌다. 이 공백을 메우는 능력을 가진 국가는 즉시 주목받는다. 그 가운데 한국의 위치는 다르게 보인다. 한국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포병 체계와 대량 생산 역량으로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는 시점에 있어 중요한 공급원으로 떠올랐다. K9 자주포와 연결된 정밀 생산 시스템, 월 수십만 발에 이르는 제조 능력, 그리고 이미 확보된 대량 발주 대응 경험은 전시에 즉시 가동 가능한 실무적 장점이다. 단순히 숫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장 운영 데이터와 장기간 운용으로 쌓인 신뢰성 지표는 실전 환경에서의 위험을 줄이는 핵심 자산이다. 공급의 안정성은 전투 지속력의 핵심이며 한국의 기반은 그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또 다른 관점은 기술 협력과 경험의 이전이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군사적 유대는 단순 거래를 넘어 실전 운용 사례와 기술적 교류로 이어져 왔다. 이스라엘 전차 운용 경험, 레이더와 전자전 기술의 상호 보완성, 그리고 시험 평가 과정에서의 협력이 한국 방산의 실전성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정밀 유도와 레이더 융합 기술은 현대 전장에서의 포병 효율을 결정짓는 요소로 부상했다. 한국의 K9 플랫폼은 단순한 포병 체계, 그 이상으로 연동된 생태계의 중심이 되어 장거리 정밀 타격과 연계된 새로운 전술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전망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산업적 기회가 확대된다. 유럽과 중동의 수요 확대, 폴란드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는 생산기지와 기술 교류의 지평을 넓힌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규제적 장벽이 존재한다.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현지 조립과 품질 보증 라인, 일자리 창출 약속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외교적 설득과 산업정책의 총체적 전략을 필요로 한다. 규격 적합성과 상호 운용성, 그리고 현지화 계획은 구매 결정에 있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무기와 탄약의 흐름은 이제 경제와 외교의 연장이다. 단발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계약과 현지화 모델을 통해 동맹적 결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한국이 단순한 탄약 공급국을 넘어 통합된 시스템 제공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추진부, 탄체, 유도부, 사격 통제 체계까지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해야 한다. 기술적 완성도와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정치적 수용성의 3박자를 동시에 갖출 때 비로소 국제적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상흔을 딛고 복구의 길로 들어서는 민간의 목소리와 인도적 지원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휴전은 전장을 멈추게 하지만 도시의 폐허와 파괴된 사회 기반 시설은 오랜 기간 회복을 요구한다. 무기체계와 생산 능력에 관한 분석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휴전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 되기 위해 어떤 정치적,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책임 분담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전투가 멈춘 뒤에도 남는 과제들은 전력 수급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 능력의 재편과 공급망의 변화는 앞으로 다가올 안보의 풍경을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다. 전장의 지도가 겹쳐진다. 우크라이나의 포격전선과 가자지구의 휴전 협상은 서로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듯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같은 자원이 흐른다. 탄약과 포탄, 정밀 유도 장치, 그리고 탄약 생산 능력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드러난 것은 현대전이 얼마나 필요한 자원 경쟁이 되었는지다. 하루에도 수만 발이 소비되는 전선은 예비 탄약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각국은 생산 능력과 재고를 늘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다. 이미 축적된 생산 노하우와 표준화된 공급망으로 인해 빠른 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우위를 가진다. 특히 K9 자주포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포병 생태계는 단순한 장비 수출을 넘어서 포탄 규격, 시험 데이터, 정비 인프라까지 수출 패키지로 묶일 수 있는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는 전시 수요가 급증할 때 단기간에 초기 물량을 제공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산에 들어가는 실전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대체 공급선의 필요성은 동맹국들로 하여금 한국을 주목하게 만든다. 미국과 유럽의 기존 탄약 생산 기지는 장기적 투자와 규제 체계, 높은 인건비로 인해 급격한 증산의 한계를 보였다. 반면 한국의 생산 라인은 자동화와 품질 관리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대량 발주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폴란드와의 협력, 유럽 내 현지 공장 설립 추진은 단순 수출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의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급 능력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와 외교, 규제의 틀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현지 조립 라인과 품질 보증 체계, 일자리 창출 약속 등 정치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수출 통제와 기술 이전 규정은 첨단 부품과 유도 장치의 거래를 복잡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기술적 경쟁력뿐 아니라 외교적 설득력과 현지화 전략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술적 혁신이 전술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단순 사거리 경쟁을 넘어서 유도 정밀도와 탄체의 경량화, 추진부의 효율 개선은 포병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장거리 정밀 타격은 항공전력의 일부 역할을 흡수하며 지상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이 흐름에서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와 실제 시험 발사 데이터는 실전적 신뢰성의 근거가 된다. 결국 전선은 생산과 외교가 결합된 총체적 경쟁장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동시에 발생한 수요 증가는 한국에게는 기회이자 시험대다. 한국이 이 기회를 지속적 이득으로 바꾸려면 기술적 완성도와 대량 생산 능력에 더해 정치적 수용성과 현지화 계획을 동시에 증명해야 한다. 공급의 안정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동맹의 신뢰이고 장기적 전략 파트너십의 기반이다. 역사는 우연의 축적이 아니다. 한 이스라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양국의 군사 협력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전장 경험과 기술이 서로 흘러넘친 결과물이다. 1960년대 이스라엘이 실전에서 겪은 전차 운용의 교훈은 한국의 장비 개수와 전투 운용 연구에 직접적인 참고가 되었고, 그 상호 보완적 교류는 이후 수십 년간의 신뢰를 만들어냈다. 당시의 전차 이전과 데이터 교환은 단순한 하드웨어 전달을 넘어 전술 교리와 정비 노하우의 공유였다. 소련제 T-55, T-72 전차와의 교전 경험에서 얻은 사격 통제, 탄도 보정, 야간 작전법 등은 한국의 전차 설계와 전투 개념 수립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경험적 축적이 K1과 K2 흑표 개발 과정에서 실무적 근거로 활용되었고, 이는 한국 전차의 초탄 명중률과 기동 전술의 정교화로 귀결되었다. 레이더와 전자전 분야에서도 이스라엘과의 협력은 결정적이었다. ELTA와 같은 이스라엘 방산업체와의 공동평가, 시험 데이터 교환은 한국이 자체 레이더와 전자전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특히 다채널 신호 처리, 전자신호 식별, 그리고 레이더 융합 기술은 KF-21 보람의 전투기와 같은 고등공기 플랫폼의 센서 통합 역량을 앞당기는 요소였다. 실전 검증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의 시험 평가 방식은 한국 방산의 품질 관리와 실전 적응성 검증 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항공기와 훈련기 측면에서는 FA-50과 그 계열의 장비 운용 경험이 양국 협력의 또 다른 접점이었다. 시험 비행, 정비 프로토콜, 조종사 교육 과정의 상호 참조는 플랫폼 신뢰도와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또한 무기체계의 모듈화와 상호 운용성에 대한 공동 연구는 수출 패키지 설계에서 경쟁력을 부여했다. 즉, 단일 무기 납품에 그치지 않고 정비, 교본, 훈련까지 포함한 패키지 수출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이런 심층적 기술 협력이 있다. 한국의 천무다련장과 K9 생태계도 이 협력의 수혜를 입었다. 포병 시스템의 연계성, 탄약 표준화, 발사 데이터의 공유와 검증 절차는 양국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빠르게 실전형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게 했다.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은 특히 정밀 유도탄의 운용과 포병의 전술적 재편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했으며, 한국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거리 연장과 유도화 기술을 실전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협력은 일방적 이득이 아니다. 기술 이전과 수출 시에는 정치적 계산과 규제의 창구가 함께 열린다. 민감한 센서, 유도부 등 첨단 부품의 거래는 국제적 수출 통제와 외교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는 방산협력의 확장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다. 따라서 양국의 협력은 기술적 신뢰와 더불어 외교적 조율 능력이 함께 발전해온 과정이었다고 말해야 한다. 결국 이스라엘 방산관계의 본질은 실전 경험의 상호학습과 시험평가를 통한 신뢰 구축이다. 이 신뢰는 단순 계약을 넘어서 플랫폼의 설계 철학과 전투 개념에까지 스며들었다. 앞으로도 두 나라의 협력은 전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근간은 여전히 실전에서 검증된 경험과 그 경험을 기술로 전환할 줄 아는 능력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협력은 단순히 과거의 교류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며 첨단 기술과 전력 체계가 교체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기술 참여는 상징적이다. 레이더 시험 평가와 신호 처리 알고리즘 검증 단계에서 엘타사의 참여는 한국의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성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국형 AESA 레이더는 이미 국내 시험에서 뛰어난 탐지 성능을 입증했지만 이스라엘의 시험 평가 데이터와 비교 분석은 실제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신뢰성을 보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협력의 의미는 기술 수준을 단순히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전투기라는 복합체계의 신뢰성을 구축하는 과정이다. 센서, 전자전 시스템, 통신망, 무장운용 소프트웨어까지 통합된 KF-21의 설계 철학은 검증된 실전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성이다. 이스라엘은 실전 중심의 평가 방식을 통해 다양한 전장 조건에서의 성능 편차를 분석했고, 한국은 이를 반영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을 최적화했다. 그 결과 KF-21은 단지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체계적 전투 플랫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기술적 조언은 포병과 전차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과거 중동전에서 입증된 전차 사격 통제 개념, 지형 적응형 전투 교리, 고온 환경에서의 냉각 시스템 운용 등은 K2 흑표의 성능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 또한 사격 데이터의 디지털화, 전차 내 네트워크화 개념은 한국형 전투체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기술 교류는 단순히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이유가 되었다. 이스라엘은 또한 한국의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에 관심을 보여왔다. 천무다련장 체계의 유도화 연구와 표적 탐지 정확도 향상 과정은 이스라엘의 유도미사일 기술 노하우와 맞닿아 있다. 두 나라는 이미 데이터 처리 속도와 신호 간섭 제어 문제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최신형 천무 II 체계는 사거리와 정확도 모두에서 전작 대비 비약적인 향상을 달성했다. 이스라엘의 전자전 기술과 한국의 기계공학적 정밀성이 결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양국의 협력은 방산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교류를 통해 민군 융합형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위기를 맞았던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스라엘의 기술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복구한 것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생존이라는 두 나라의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 낳은 연대의 결과다. 이 같은 협력의 축적은 앞으로의 국제안보 질서 속에서 양국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만든다. 한국은 아시아의 기술 중심이자 제조 거점으로, 이스라엘은 실전 경험과 혁신 기술의 보고로 각각 기능하며, 양국의 결합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방산기술의 흐름이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 표준화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 한국과 이스라엘의 협력 모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세계는 다시 무기를 논하고 있다. 냉전 이후의 평화가 끝난 자리에는 실질적인 군수 능력과 생산체계가 다시 힘의 기준으로 떠올랐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뚜렷해진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탄약 생산국이자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풍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등 주요 기업들은 연간 수천만 발 규모의 포탄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에는 월 30만 발 이상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런 구조적 생산력은 단순히 공장 설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표준화된 공급망과 검증된 품질 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것이다. 실제 2025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380억 달러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200억 달러에 이르는 신규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련장 체계를 대거 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탄약 및 부품 계약도 함께 체결되고 있다. 이스라엘 역시 가자지구 분쟁 당시 한국산 탄약을 긴급 도입하여 실전에 투입했고 그 효용성을 인정했다. 북한제 로켓이 하마스의 무기체계에서 발견되면서 장기전이 이어질 경우 이스라엘이 다시 한국에 탄약을 요청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탄약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것은 국가의 생존력을 가늠하는 자원이 된다. 생산과 비축, 운송과 보급의 체계가 완전해야만 전선은 유지된다. 한국은 자국군이 운용하는 300대 이상의 전차와 수천 문에 달하는 K9 자주포 운용 경험을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체계화해왔다. 포탄의 규격화, 탄약고의 자동화, 예비 비축의 순환관리 시스템은 다른 나라들이 단기간에 모방할 수 없는 장기적 인프라다. 덕분에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전력 공급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 폴란드 정부와의 협력으로 추진 중인 현지 탄약 공장 설립은 한국 방산의 유럽 교두보로 기능하게 된다.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700문 도입을 확정했고 이와 연계된 탄약 생산 거점이 완성되면 유럽 전역뿐 아니라 중동까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방산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루마니아 등도 한국산 방공 미사일과 포병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천공 II는 이미 사우디 국방부의 도입 리스트 상위권에 올랐으며 시험 평가에서도 뛰어난 요격률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방산이 가격 대비 성능의 단계를 넘어 실전, 신뢰성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히 싸서가 아니라 실제 전장 데이터를 통해 검증된 성능이 수출의 핵심 무기가 된 것이다. 방산 산업의 확장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규모 수출 계약은 국내 고용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자극하고 생산 라인의 자동화와 신기술 도입을 촉진한다. CMMI 레벨 5 인증을 획득한 풍산의 사례는 한국이 단순 생산국이 아니라 연구개발 중심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세계 9% 미만의 기업만이 받는 이 인증은 기술력과 공정 완성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이처럼 한국의 방산은 전쟁의 공급자에서 기술, 혁신의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전장을 예측하며 동맹국의 작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산업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 안보 질서 속에서 실질적인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은 단순한 수출 실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전략 구조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군수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현대의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공급과 유지, 정보와 기술이 얽힌 복합 시스템이다. 그 속에서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력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전쟁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한국의 생산 라인에서는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불안의 상징이 아니라 자유진영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공급선의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의 52 구경 장사정포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사거리 55km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 군수시장의 주도권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가늠하게 한다. 한국의 K9 체계는 이미 다수의 실사격 데이터를 축적해 실제 전장 적용이 가능한 수준을 입증했고, 이는 미국의 요구 성능에 가장 근접한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연소 프로파일, 고압가스 제어, 탄체의 공기역학적 균형, 유도 알고리즘의 조정 등 복합적인 기술 요소가 맞물려야 가능한 성능이다. 한국은 이미 그 복합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 그러나 기술이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검증된 양산 경험과 신속한 대응 능력에서 비롯된다. 전쟁은 항상 시간과의 싸움이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이미 K9, K2, 천무 등의 패키지 수출을 통해 생산 자동화와 품질 보증 체계를 현장에서 다져왔다. 이 경험은 단순히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전 대응력을 증명하는 데이터다. 대량 발주가 발생했을 때 즉시 초도 물량을 투입하고 필요시 단계별 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연성은 한국이 가진 절대적 강점이다. 이러한 구조적 장점은 경제성으로도 연결된다. 초기 설비 투자와 표준화된 공정을 갖춘 제조 체계는 대량 발주 시 단가를 낮추며 납기와 비용에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 또한 나토 표준 규격에 맞춘 시험 절차와 사격 데이터 보고서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인증 과정에서도 빠른 승인 절차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뢰성은 단순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적 신뢰 구축의 자산이 된다.
한국은 공급 안정성과 정치적 수용성, 기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드문 파트너다. 이제 한국 은총화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안보를 설계하는 나라로 진화하고 있다. 추진부, 유도부, 탄체, 사격 통제까지 통합된 시스템을 제시하며 나토 규격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체 기술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국제 안보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한국산 무기가 투입된 전장은 단지 기술적 우위뿐 아니라 동맹적 신뢰의 증거로 작동한다. 전쟁의 시대는 인간에게 가장 잔인한 교훈을 남긴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기술과 협력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아이러니한 동력이다. 한국이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에는 생존을 위해 무기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균형을 위해 무기를 설계한다.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력, 대량 생산 체계, 정치적 신뢰를 모두 갖춘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을 넘어 세계 안보의 실질적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인공지능, 자율무기, 센서 융합 기술의 발전은 방위산업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도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다.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만이 전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 그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 과거 전쟁의 상처로부터 배운 한국은 이제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고 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실전이 결합된 그 이름, 바로 한국형 자주국방의 상징.